네, 이제 중개실무의 마지막 장 개별실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왔습니다. 교재는 106페이지인데요. 개별실무 또는 이 개별적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 완성인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된 실무상의 개별적 법규의 내용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을 보시면 106페이지의 1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죠. 또 두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111페이지의 2절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어서 3절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법률들은 사실은 민사특별법에 속하죠. 주임법, 상임법, 부동산 실명법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민사특별법으로서 1차 시험 범위에 속하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주임법, 상임법의 문제는 매년 중개실무에서도 빠짐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매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도 중개실무편에서 심심치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은 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간에 이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주임법, 상임법, 그 다음에 이 부동산 실명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초 이론들만 좀 정리를 해 볼 건데요. 법의 명칭을 보면 두 법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두 법은 명칭조차도 비슷하죠.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공통적으로 쓰고 있네요. 단지 임대차의 목적물로서 전자는 주택, 후자는 상가 건물입니다. 어쨌든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모두 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라는 점은 공통점이죠. 계약 중에서요,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 모두 몇 가지가 있죠? 14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그 14가지의 계약을 일컬어 전형계약 혹은 유명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민법은요, 원래 대한민국 민법은 이른바 판택된 체계라고 해서 총칙편이 있고 물권편, 채권편, 친족편, 상속편으로 민법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친족, 상속편은 부동산 중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에서는 완전 배제가 되고, 총칙과 물권편, 그 다음에 계약법 부분에서는 14가지 민법이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까지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는 채권 강로는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만이 시험 범위입니다. 즉 임대차는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계약의 내용이죠. 근데 민법이 말하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은요,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유자가 목적물 삼아서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서 차임을 받기로 하는 합의, 그 약정을 일컬어 민법이 임대차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임대차 중에서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이런 건물 임대차에서는 건물주에 비해서 세입자가 경제적 약자고 사회적 불평등 관계에 있는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민법에 있는 임대차 규정만을 액면 적용할 때 권리 침해받을 개연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나 저 법은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대한 특례를 주어서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가요, 목적 규정인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주임법 1조가 규정되어 있어요.
상임법 1조는요.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둠으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임대차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 그 임차 목적물인 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하는 자는 누구이겠어요? 임차인이겠죠. 상가 건물이 목적물일 때 그 임대차 관계 속에서 그 상가 건물에서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누구이겠어요? 임차인이겠죠. 그래서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을, 상임법은 상가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민사특별법에 속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에서 임차인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일컬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쪽으로 기울어진 편면적 강행 규정.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은요, 이 각각의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거죠. 무효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이요. 주거용 건물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일 것이고, 그렇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당연히 상가 건물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죠.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임법 1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는 권리의 주체인 사람 중에서 개인, 자연인지 법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국적은 불문합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주거용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거생활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자연인인 임차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셋집 마련을 위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 또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그 직원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라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다 뭐예요? 법인이잖아요. 그래도 주임법의 예외적인 적용 대상에는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요, 2002년 하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그 표준 모델로 하여서 상가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처럼 상가건물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건물들의 담보가치가 폭락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포괄적인 적용을 받으려면 몇 가지의 단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상가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 임차인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근거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 건물에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차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에도 교회가 들어옵니다. 사찰이 들어올 수도 있죠. 종친의 사무실, 동문의 사무실 같은 것들, 이런 것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닌 임차인이기 때문에 상임법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의 대상으로만 추려도 범위가 너무 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범위를 더 좁혀 들어가는데, 상가 건물에 임차한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중에서
환산보증금이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가 될 때 상임법의 일반적인 포괄적 전부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건데요. 이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일 경우라면 그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이요. 그것을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일컬어서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일정액조차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르는 부동산 가격의 편차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의 적용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느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고 있느냐, 아니면 광역시는 아니지만 지가 수준으로 보면 거의 광역시 수준에 있는 도시가 수도권에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안산, 용인, 김포, 경기도 광주시,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냐,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지역이냐, 이렇게 전국토를 사분하여서요, 서울특별시일 경우라면 저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가 될 때,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가 될 때 상임법의 전반적인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그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때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요. 광역시와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지역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이하, 나머지 그 밖의 기타 지역은 환산보증금 1억 8천만 원 이하가 될 때 비로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이 주거용 건물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도 주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초호화 고급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거용 건물이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하는 점에서 두 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임법도 상임법도요, 모두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임법, 상임법 모두 다 임대차 계약 기간과 관련한 최단 기간 보호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4조에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에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최단 기간. 이에 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단 기간을 1년을 보장해 줍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단 기간은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건물 임대차는 1년입니다. 단 두 법 모두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 2년 미만, 상가일 경우에 1년 미만의 약정이 있었다면 임차인은 약정의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에 2년 미만, 상가의 경우에 1년 미만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그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사실 상임법은 주임법을 보고 베껴 만든 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임법에는 없는 상임법에만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이 임차인들은요,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5년의 범위 내에서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인정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이러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5년간은 목적물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 보호보장 규정을 둡니다. 자, 주임법에는 없는데 상임법에 이러한 갱신요구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주택 임차인과는 달리 상가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면 거기서 영업활동을 해야 되니까 5개 광고물, 간판 달아야죠. 내외부 시설물에서 각종 인테리어 등과 같은 시설비 등이 투입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투입한 비용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장 규정을 둡니다. 요즘 신문방송 등의 뉴스,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지금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임법, 상임법을 개편하자. 그래서 상임법의 갱신 요구를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자 하는 움직임도 요즘은 보이고 있죠.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보증금 증감, 월세 증감의 문제는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 깎아달라고, 보증금 내려달라고 상호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법 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강행규정, 편면적 성격을 가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나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범위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분의 1, 그러니까 퍼센트로 말하면 5%입니다. 이에 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100분의 9입니다. 9%. 이 범위 내에서만 임대인은 보증금 등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마저도 5%, 9%인데요.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1년이 경과한 이후여야, 적어도 1년은 지났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한 번 증액이 발생하면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이 무리하게 보증금을 너무 높게 올려 부르거나 너무 자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법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주임법, 상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주임법, 상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임차인이라면 등기가 없이도요, 이른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은요, 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임대차 잔여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거나 계속 영업할 수 있는 힘일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그 주택이나 상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원래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었던 계약 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일컬어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면 대항력이란 이런 것이죠. 이러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그런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 자가 매매 계약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든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순간 임대인의 지위도 확정 승계 부담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그러니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확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잔여 기간 동안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고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되면
받은 적도 없었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책임까지도 소유권 취득할 때 확정승계받게 되는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대항력이요, 주임법, 상임법이 요구하는 조건, 그래서 이른바 대항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요구되는 조건이니까 대항요건만 구비하면 등기가 없어도 요건을 확보한 이길, 즉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대항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이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요건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꼭 등록을 필하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해도 요건은 구비하는 것이랍니다. 그런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0시부터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른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은 이러한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임차인들 중에서 소액 임차인들에게는, 이른바 영세 임차인들에게는 그저 대항력만 가지고 있어도 선순위 담보 물권보다도 먼저, 심지어는 국세나 지방세 같은 당의 세금보다도 먼저 보증금 중에 어느 한 일정한 금액은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소액 임차인에게는 인정해 줍니다. 소액 임차인이 확정일자 같은 거 없어도 그저 대항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최우선 변제권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 최우선 변제권은요, 주임법,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임법, 상임법의 적용 대상인 임차인들 중에 소액 임차인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줄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그들에게 인정해 줄 최우선 변제 금액, 이것을 정할 때도 역시 앞서서 상임법의 일반적 적용 대상을 정할 때 이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이 적용되죠. 서울특별지지역인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인지, 아니면 광역시나 안산, 영인, 김포, 광주 지역인지, 아니면 그 밖의 기타 지역인지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임법, 상임법이 각각 달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그 주택 또는 상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인정해 준다는 점은 주임법, 상임법이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요, 소액 임차인이 이건 아니어도요, 주임법,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기만 하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그날부터는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 이른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게 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선 변제권은요, 소액 임차인이 아니어도 주임법,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물권화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이른바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날짜에 그러한 문서가 그러한 내용대로 실존하고 있었음을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어디에다가 받아야 하느냐? 이 문제는 주임법, 상임법 똑같습니다. 둘 다 어디에?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계약서 원본에 받아야 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어디 가서 받느냐가 달라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요,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소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 말하는 거죠.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도.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 효과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임법 개정으로 도입이 되었다가 상임법이 제정될 때 상임법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입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죠. 근데 주임법, 상임법에서는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미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임차인이 혼자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만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기 이전에 이미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르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해 오고 있었다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요, 더 이상 대항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즉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이후에는 방을 빼도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소급되어서 인정되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주임법뿐만 아니라 상임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함께 펼쳐보면서 그 두 법의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프레임만 펼쳐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민법에서 이제 자세히 기본 이론 공부하실 거고요. 공부가 되면 우리 중개실무편에서는 이제 그 대항력이라는 개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 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구현되어 가는지 하는 구체적 사례 문제까지도 또 접목 연결해 가면서 살펴보시게 될 부분입니다. 주임법, 상임법의 문제를 함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초서에 보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역시 기본 내용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민법에서 공부하실 부분이지만 이제 중개 실무편에서도 이따금씩 출제되는 것이니까 일단 기초적인 내용만 또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이 법이 제정 공포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 오던 제도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제도거든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상의 물권은 소유권이나 그 외 기타 물권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권은 신탁자가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로 하면서 단지 등기부상의 명의만 수탁자가 갖기로 하는 내부적인 합의, 약정, 이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등기제도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명의는 그저 실제 소유자로 단지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대법원 판례가 효력을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주로 조세 포탈이라든가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이라든가 재산의 은닉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상 증명서가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외 기타 물권이 가등기까지 포함합니다. 가등기까지 포함한 물권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등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실정법을 통해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금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무효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행해진 그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고 등기와 그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명의 수탁자였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그 타방 당사자가 몰랐었을 경우라면, 선이었을 경우라면 그때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는 그 경우에는 인정하겠다. 유효로 인정하겠다. 계약 명의신탁 관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실명법이 명의신탁의 효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여서 명의신탁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또 과징금 부과한 자가 실명등기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지제도까지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법은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효력을 부정하며 위반자를 처벌하고 과징금의 제재까지 가합니다만, 그러나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나 상호 명의신탁이나 또는 신탁등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소명한다는 전제하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종중의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법률론을 전제로 한 배우자 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종교단체의 그 산하기관에 관한 명의신탁의 문제는 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실명법 위반에서 배제하는 특례 적용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 가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한다는데 그 명의신탁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이렇게 펼쳐지면서 등기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또 등기 명의신탁은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과 3자 간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구분되는데 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르는 관계 등도 펼쳐가면서 공부하시게 될 부분인 것이죠. 자,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기본적으로는 1차 민법 과목에서 공부하실 내용이지만 실무편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이제 기초과정 마지막 시간 우리가 정리하실 부분은 경공매 실무 관련된 부분들인 것입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